이곳은 죽음이 잠시 머물렀다가는 세상의 마지막 정거장이자 마지막 반전이 있는 곳이다. 국내에 있는 법의관들 중 바로 이곳에서 유독 부패된 시신을 많이 부검한 이가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사연구소의 법의학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혜정이라고 하고요. 파스텔 톤? 핑크색, 보라색? 좀 이런 따뜻하고 밝은 색? 그런 색을 좋아하고요. 안타까운 사건이나 답답한 사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것들을 감정하지 않을 때는 가급적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좀 힐링되는 영상이나 예쁜 것, 그런 것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국과수에서의 하루는 늘 갑자기 시작된다. 과장님, 부검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시신이 좀 부패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긴급한 건이라고 해서 좀 급하게 부검을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요. 부패된 시신, 그리고 긴급 부검이다. 주거지에서 좀 부패 시신으로 발견된 남자분이 왔는데요. 일단 뭐 크게 손상이 보이는 부분은 외표상으로는 없어 보여서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의학적으로 볼 때 죽음은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를 통해 정의된다. 따라서 자연사인가 사고사인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만약 의도적인 죽음이라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봐야 한다. 뭔가 이상한데요. 여기도 약간 오래된 멍인 것 같은 느낌으로 가슴에 이쪽이요. 오래된 멍이 맞네? 외표적으로 좀 애매하게 보이는데 이거 열어봐야 손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비뼈 골절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갈비뼈 뒤쪽 괜찮은가요? 만져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주로 가슴이랑 얼굴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손상이. 폭행당했을 확률이 글쎄요. 이제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시신에서 의문의 흔적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저 현장을 가보니까 부패 시신이 담요로 이렇게 얼굴까지 덮여져 있더라고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현장. 용의자가 있었다. 사망한 사람은 첫째 형인데 같이 살던 막둥이 동생이 잠적해버리니까 저희가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부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 살해된 증거를 부검에서 찾아야 한다. 근데 이쪽은 좀 오래된 골절 같은데? 오래된 골절이랑 이제 최근에 생긴 걸로 보이는 골절이 같이 있네요. 8, 9, 10. 이게 앞뒤로 다 골절이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10군데 이상은 골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지에서 부패된 상태로 사망하는 경우는 이제 고독사가 가장 많고요. 술을 드시고 좀 여기저기 넘어지셔서 멍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사실 대부분 내부의 골절까지는 거의 동반되지 않은 상태가 많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갈비뼈 앞쪽과 뒤쪽 그리고 심지어는 좀 오래된 골절까지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집에서 좀 반복적으로 뭔가 외력이 가해진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사망한 지 3일 후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발견됐다. 당시 집안은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상태로 평범한 죽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부검에서 드러난 결과는 전혀 달랐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형량이나 제명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부검 감정서 작성은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일단 머리뼈 골절은 이제 오른쪽 측두부에서 머리뼈 바닥까지 이제 넓은 부위에 충격된 것 같고 그것도 일단 2번 이상, 2번 정도는 충격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골절들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누군가의 폭행이었다. 이제 누가 폭행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국과수 부검을 통해 찾은 증거는 반복적인 골절. 제가 탐문을 해보니까 그 막내 동생이 사망한 사람을 자주 폭행을 했었고 익산에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용의자는 경찰을 따돌리며 도주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체포됐다. 제가 놀란 건 뭐였냐면 피의자가 자백한 내용과 이 소견서가 거의 95% 일치를 하니까 사망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어떤 곳으로 폭행했는지도 부검 감정서 내용과 일치했다. 가로가 한 30cm 정도 되고 길이가 50cm 정도 되는 이런 도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판이야. 두 대를 때렸다고 그때 말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때린 부위, 때린 횟수, 그다음에 때린 이런 흉기의 모양 등이 국과수에서 말한 거고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건이 부검이 안 됐다면 그냥 외표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타살이라는 걸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일반적인 뇌인사로 이렇게 묻혀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부검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검은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그 단서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법의학자들이다. 부검실에서 이들은 매일 다양한 죽음들을 함께 바라보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말하는 부검실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부검했어요? 네. 뭐 몇 건 했어요? 5건 있었습니다. 5건? 네. 살인 2개. 제가 딴 데도 있어봐도 부산이 강력건이 좀 많아요. 네, 부산이 강력건이 좀 많아요. 어렵고. 광주는 부패가 많아. 광주는 부패가 부패가 많아.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죄송합니다. 애기 감정서 쓰다가 왔어요. 애기 부검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알기 힘들었던 이야기. 국과수 부검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제일 충격받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마 모 방송사에서 이제 아기가 죽은 걸 이제 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다시 부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취지로 방송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그 기자의 멘트가 뭐였냐면 아이를 2번 아프게 하고서야 라는 멘트를 하는 거라. 근데 나 그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인가? 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 눈에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좀 허탈하더라고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부검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2번 죽음이라 그래. 시신을 훼손하면 2번 죽는 거라. 이게 그 사전에도 있어요. 부검하는 의사인 난 살인자란 말이냐.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나는 굉장히 싫지 사실. 죽은 자에게 칼을 댄다는 것.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삶의 마지막이라고 또 정착역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게 곧 시작이거든요. 오늘 했던 부검 건들도 2분 다 사업장에서 상태가 안 좋으신 채로 발견되셔가지고 병원으로 옮기신 후에 사망하신 분들이었어요. 즉 산재로 될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질환 때문에 사망하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건 그분의 사망뿐만 아니고 남겨진 유가족분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죽음은 꼭 그게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다. 부검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명확하지 않은 소견은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거짓된 진술은 판단을 흐려놓기도 한다. 부인하고 남편이 다퉜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깐 나간 사이에 부인이 홧김에 목을 벤 것 같고 남편이 다시 들어왔을 때 목을 매 있길래 그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신고를 했다. 사망자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법의학에선 목맴 시체를 다룰 때 처음 발견된 정황에 대해 주목을 한다. 편사자는 안방에 누워 있는 거고 실제 발견했다고 하는 곳은 여기 두 번째 작은 방 문틀의 철봉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문틀 위쪽에 있는 철봉에 끈을 걸고 매달려 있었다는 사망자. 그리고 목을 맨 앞쪽으로는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철봉이 설치된 높이는 문틀로부터 약 190cm 높이였고 당시 아내가 의자를 밟고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끈은 나일론 끈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고 보통 발견자가 가족일 경우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시신을 바닥에 내려놓는다고 한다. 이제 죽은 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다. 시신에 남겨진 흔적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여기 이마에 보이는 거 이거를 좀 사진을 좀 촬영을 할까요? 이마에 붉은색을 띠는 타원형 형태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다. 그다음에 왼쪽 팔 쪽에 보이는 그 상처 좀. 팔에도 비슷한 상처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목에도 지금 이마에 난 거하고 유사한 성상인데 이렇게 한 4개 이상의 그 표피 박탈이 있는데 생활 반응은 없어요. 주황 색깔이 나고. 몸 이곳저곳에 의문의 상처들이 있다. 그쪽에서 좀 재주세요. 상처들이 다 일정하게 보이진 않고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죠. 이거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그 막대기가 있거든요. 남편의 진술로는 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한다. 실외에서 가지고 들어온 플라스틱 막대기로 화가 나서 때렸다. 그리고 그걸로 찌르듯이 때렸다. 때린 것 때문에 여자가 또 속상하고 화가 나서 목을 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표피가 너무 미끄럽게 벗겨졌기 때문에 모서리가 있거나 각이진 물체에 의해서 끓여서 생긴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그 상처의 성상으로 봤을 때는 막대기에서 때려서 생긴 상처하고는 거리가 멀다. 표피가 벗겨지고 건조된 상처들은 막대기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양쪽이 다 점출혈이 많아요. 발이 지면에서 떠 있었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는 진술에서 발이 지면에서 떠 있었다고 하니 이 여성분의 체중이 목에 다 걸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목 부분에 혈관이 다 막혀서 얼굴이 창백해야 되는데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 있고 눈 결막에 점출혈이 많이 있다. 이거는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 남편의 진술과 어긋나는 시신이 말하고 있는 증거들. 목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교사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교사 후 목을 맨 것처럼 위장했다. 이런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위장을 한 거죠. 현장에서 발견된 상황 그리고 진술하는 상황이 시신 소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남편과 관련돼서 더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후 수사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이 아내를 살해했음을 인정했다. 조금이라도 납득이 안 가거나 의심이 간다면 나는 혹여는 누군가 억울할 수 있고 누군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용기를 내서 의혹을 잘 설명해야 되겠다. 겉에 봐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위장된 상황에서 그거를 밝혀내는 건 부검이거든요. 의심을 갖고 그 의혹을 용기 있게 제기했을 때 그 사람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부검실 밖에서 일을 할 때도 있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법의학자로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법원 증언이 있어서 법정 증언 갑니다.
전문가 증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증언하고 아마 뭐 손상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하고 사인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정에서 밝혀야 할 쟁점이 있다. 어떤 게 더 위중하냐? 기아 상태도 사망에 이를 만큼 위중하고 그다음에 머리 손상도 사실 사망에 이를 만큼 위중하거든요. 오랜 시간을 힘들게 했잖아요. 사실 생각해. 그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기 몸무게 6.5kg였고 이 애가 네, 32개월인데 그때 애들의 보통적인 몸무게가 13.1kg거든요. 얘 몸무게 6.5kg.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이렇게 작고 아마 이때 얘가 원래 발달 상황에는 걸어야 되는데 못 걸었어요. 영양이 워낙 부실해서 걷질 못했어요. 기어다녔다고 돼 있고 때도 많이 있고 이런 거 다 때거든요. 안 씻겨서 이만한 애들은 스스로 씻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제대로 안 하는 아이의 몸엔 곳곳에 멍이 들어있고 갈비뼈가 다 드러난 채로 죽어서야 그 고통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 되게 요정 같죠. 빈혈이 와가지고 얼굴이 하얘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빈혈이 와서 이제 얼굴도 하얗고 그래서 책에도 요정상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약 책에.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에서 머리 손상까지 가해졌다. 와류 부위에 이렇게 출혈이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애들이 여기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외래를 가해진 거죠. 여기 어떤 때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막 하출혈이 있고 뇌 손상이 있는 상태고. 가해자는 부모였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영양 결핍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인 자체를 이제 머리 손상과 영양 결핍 둘 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사실은 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계부가 때린 건 계부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게 영양 결핍했던 건 양쪽 다 거죠. 친모가 있었으니까 친모도 영양 결핍을 일으키고 애들 방임했고. 이제 법정에 나서야 할 때다. 머리 손상과 기아 상태가 아이의 죽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증언해야 한다.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이 건이 외상을 입힌 사람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또 아이를 기아에 이르게 한 부분이 각각 인정이 돼서 각각 징역 30년씩 나왔어요. 진짜 엄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엄한 거죠. 예전 같으면 많이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개념이 좀 강해지면서 형량이 이제는 거의 살인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가해자들을 지켜보는 내내 답답하고 씁쓸했다. 제가 법원에 유난히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그 황량한 법원에 딱 그 시간에 올 사람은 피해자로 나밖에 없는 거라. 근데 그 아동학대 피해자가 심지어 이제 그 자기의 애들을 데리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들도 같이 법원에 있어. 같이 듣고 있어. 그 내용을. 저도 하 과장님하고 살인건으로 증인 소환돼서 하 과장님하고 저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살인을 저지른 분하고 이제 눈을 계속 마주치니까 그 마음도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 뒤에 또 그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맞아. 하 과장님하고 증인 소환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뒤도 안 보고 빨리 나왔어요. 그 되게 기억에 남는 유족 있어요? 아직 유가족이 어릴 때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직 한 10대이거나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거나 그런 유가족이 있으면 잘 살아라 라고 하고 손 잡아주고. 근데 나는 원래 그 유가족한테 그 손상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자살한 아이의 엄마에게 그걸 설명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되게 루틴하게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 좀 바꾼 게 예전에 그 안매장 시신의 그 유가족분이 굳이 설명을 해도 왜냐면 좀 잔인하잖아요. 이 내용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니라고. 자기는
상상하는 게 더 힘들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서 상상을 안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좀 낫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마음이 괜찮았거든요. 그래, 산 사람 위해서 죽어가는 거라니까. 맞아. 누군가의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죽음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기 위해 끝까지 의심할 것이며,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기꺼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